자, 오늘 2020년 5월 29일 마지막 피날레 5월의 마지막 거래 콜 수익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1%, 45%, 25%, 40%, 우리 나옹님께서는 오늘 처음이신데 16%, 42%, 38%, 62%, 40%, 38%, 65%, 40%, 40%, 52%, 42, 58, 40, 40, 40. 대략 한 평균 40% 내외의 수익률이 도달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오늘 콜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은 좀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고, 이제 금리 인하했던 부분들이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숫자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2%였나요? 예, 경제 성장률이 2.2%였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은에서 마이너스 0.2죠? 예, 마이너스 0.2%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0.75bp까지 내렸죠. 예. 한국은행이 여태까지 주어진 이 마지노선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0.75bp로 내려간다면 대한민국판 QE5가 진행이 되는 거의 제로금리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펼쳐질 텐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은행이 왜 금리 인하를 했는지 오늘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2020년 5월 28일 기준으로 오늘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경제 분석을 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볼 텐데, 앞에 차례는 대외적인 여건 점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들, 이런 부분들에서요 지금 이제 좀 짧게 요약이 됐는데, 한번 하나하나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약을 한번 읽어보면요, 국내외 여건 변화가 고려할 때 경제 성장률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0.2%가 이번 2020년의 핵심이고, 2021년에는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가 종결됐을 때, 종결됐을 때 3.1% 수준에 나타날 수 있는 전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 지금 뭐 민간 소비가 완화되고 있다, 상품 수출도 완화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경제 재개죠. 경제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설비 투자 부분이죠. 설비 투자 부분은 BIT 부분의 회복 지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IT 부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근데 이제 핵심이 이거죠. 이 설비 투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뭔가 유통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R&D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가 올라가거나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건설 투자예요. 건설업이 호황을 맞아야 됩니다. 이 건설업이 가장 호황을 맞는 부분들이 바로 주택 경기겠죠. 예. 주택 경기가 호황을 맞아야지만 이 건설 투자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건설 투자에서 민간 부분에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굉장히 조금 세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조금은 안 좋다. 뭐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죠.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품 수출 관련된 부분들은 뭐 뻔하죠. 각국에서 경제 재개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재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당연히 재개가 되면은 이거 뭐 당연히 아는 얘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대외 여건 종목인데 뻔한 얘기죠. 일단은 이제 불리시한 관점으로 얘기했던 부분들, 회복 속도가 완만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위축됐을 때,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국의 봉쇄 조치, 이제 사실 이제 무역과 교역이죠. 교역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가 이제 영향을 형성해서 크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서비스업은 이 부분들이 사실 컨택트 위주이기 때문에 비서비스 업종들이 사실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뭐 당연한 얘기를 좀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 이제 글로벌 제조업인데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발생했던 시점이 바로 이 2월과 3월 사이였죠. 이때 이제부터 완전히 급격하게 급하강을 시작을 하면서 거의 뭐 군대 용어로 따진다면은 뭐 원산 폭격 수준으로 아주 머리를 그냥 쭉 박고 그냥 쭉 떨어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됐고,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IMF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 관련된 부분인데 선진국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 중국부터 시작했잖아요. 중국에서 시작돼서 대만, 한국 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일본,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퍼져나가서 유럽까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거의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이고. 그래서 사실 먼저 타격을 받은 국가는 어느 정도 이겨내고 있고 거의 잠잠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성장률이 당연히 마이너스 6.1%가 되고, 신흥국들은 먼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대부분 이제 동아시아죠. 아시아 국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은 당연히 이미 먼저 맞았어요. 이미 먼저 맞아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먼저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사실 이런 신흥국 지수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0.2%니까 굉장히 크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고요. 뭐 영국이 마이너스 6.7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무디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중국이 먼저 얻어 맞았으니까 중국부터 시작하면서 회복하고 우리나라도 회복한다. 뭐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쭉 넘겨보면요. 미국 관련된 부분 좀 볼게요. 미국이 이제 사실 상반기에 당연히 1분기, 2분기가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완만하게 선장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공화당의 주지사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 텃밭이고 실제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이런 주지사들 위주로 먼저 경제 재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차 팬데믹이 왔을 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 재개를 하고 나서 셧다운이 재개가 되고 나서 2차 팬데믹이 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증시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청구 건수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뭐 완전히 뭐 거의 뭐 상한가를 뭐 점상을 찍어대는 지표 형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 자료로 올려드렸다시피 실업수당을 우리가 일했을 때 월급보다 더 주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고민이,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공장을 돌려서 재개해야 되고, 애플 스토어도 지금 130군데 재개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요 복귀를 거부하고 있대요. 국가에서 돈을 더 주니까. 굳이 나와가지고 서비스업인데, 사실 애플 스토어가 서비스업인데 사람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위험한, 어찌 보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서비스업인데
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되니까 괜히 또 확진이 되면은 그러면 의료비도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실업 수당이 뭐 더 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에 복귀를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강해지다 보니까 미국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야 좀 저축을 잘하지만 미국인들은 오늘만 살고 죽자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해요. 미국인들은 쓰고 다 써요. 돈 더 들어오니까 더 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류 소비가 엄청나게 올라갔대요. 주류 소비 술. 예, 술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업 청구 건수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럽은 뭐 아시다시피 유럽은 원래부터 좀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에는 더 큰 경기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뭐 이런 대부분인데 뭐 이런 뭐 정책된 원격성 지수 뭐 이런 부분들은 스트레인지 인덱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 가까운 나라죠. 일본 관련된 부분인데 일본이 이제 거의 이제 고점 지금 정점을 찍고 지금 하향하고 있죠. 확진자 수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2분기 실적 좀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요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당연히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개선되는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주변 교역 대상국의 수입 감소.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거의 최고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서 최고의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주변에서 상품을 안 사다 보니까 중국발 상품을 안 사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했던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양회가 오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양회 근처에서 확진자가 뭐 대량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두 번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같이 좀 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중국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니까 생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들이 이제 중국산 그 상품으로 판매해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예,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흥국은 뭐 우리나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30달러, 35불 정도 중반 수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유가 ETN과 ETF에 투자하지 마셔라. 왜? 지금 유가 ETN이 더 이상 8월물로 현재 이제 그 상품이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든지 유가 ETN이나 ETF,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들은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을 가치를 소멸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30달러 를 계속해서 유지를 연말까지 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서야 이 상품의 계리율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유가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문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추가 매수 해도 되느냐. 근데 추가 매수를 했는 분들도 유가가 올라갔는데 왜 내 유가 ETF, ETN은 별로 안 올라가요? 예, 바로 8월물 관련된 부분들이 계리율이 좀 상당히 아직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투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월, 11월까지는 국제 유가가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뭐 25에서 뭐 35나 뭐 40불 사이까지 적정하게 박스권을 유지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산을 지금 하고 있죠. 오펙이든지 러시아 등 마찬가지로. 감산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완만한 상승을 보려면은 연말부터입니다. 아직 전제 마진 관련된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산을 한다는 조건 하에는 이게 전제 마진이 예를 들어서 뭐 35불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이만큼 있어요. 저장고 탱크가, 스트레이지가. 근데 지금 이렇게 감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게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에까지 계속 감산했을 때 실적으로 저장고 대비한 유가 달러가 35불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농후하다고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 부분들은 아마 TV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장고 대비해서 유가가 35불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오펙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똑같이 약속을 이행하면서 감산 재개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말이어야 돼서야 저장 탱크 대비해서 가격이 적당한 가격에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차라리 유가를 인버스를 때리든지 레버리지를 때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라. 계리율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변수가 나왔죠. 코로나19 팬데믹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 양상 시나리오인데, 현재 지금 이제 한국은행 조사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신규와 잔존 확진자 수가 이제 올해 2분기 6월 말까지는 다 정점을 이루고 7월 8월부터 축소할 수 있다. 이 코로나19가 그나마 확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많을 때 코로나가 조금은 확진이 줄어든다.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습도가 많으면 조금 잠잠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현재 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대규모 재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오늘 뭐 최대 폭으로 나왔죠. 이태원발 7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등교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등교를 재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서. 그래도 배우신 분들인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식들이잖아요. 자녀들, 조카분들도 있을 수 있고 손자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른들이 짊어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이, 특히 어린이, 유아들, 왜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판단 실수로 확진을 받아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올해 한 해를 보내야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단 면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스웨덴의 선례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번에 등교 재개했다고 또 속보가 뜨던데 조금 비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괜찮지만 미성년자는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또 장난도 치다 보면은 확진을 더 부분도 있고, 의식이 사실 성인보다 떨어지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 갑자기 좀 딴쪽으로 좀 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겨시경제 전망인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주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도 좋지만은 뭐 유동성의 힘이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간에요, 무조건적입니다.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건설 경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주들이요, 상승 흐름을 내비쳐야 됩니다. 얘네들이 신호탄이에요. 얘네들이 시장의 경기가 좋아지고 증시가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신호탄인데, 실제로 지금 아직은 건설주가 많이 반등은 시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감되시면 1번, 그죠? 공감되시죠? 건설주 많이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건설주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건설주가 많이 못 올라갔는데,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한 이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경기가 아직은 재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중요한 부분 나오죠. 글로벌 교육 관련된 부분들. 대외 거래가 각국의 경제 활동이 점차 재기면서 하반기 때부터 3분기 실적부터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IT 부분은 반도체 가격의 회복과 비대면 산업 활동에 대한 활성화 증가 전환 가능성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코로나가 결국은 뭐예요? 코로나가 재개가 안 되면 각국에서 수입과 수출이 반복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 수출이 하락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3분기죠. 2분기는 글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금년 중에 0.2%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3.1% 수준의 전망이 된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경제 성장 관련된 부분을 각 섹터별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뭐 불리시하게 볼 수 있고 베어리시하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향후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시나리오죠. 상방 리스크 나와 있죠. 코로나19가 조기로 진정에 따른 글로벌 경제가 반등이 나오고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 돈 푸는 거겠죠. 예, 세금 감면, 그리고 우리의 최대 대중 무역 수지 1위 국가인 중국 경제의 빠른 정상화. 이게 필수적인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경기가 살아난다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방 리스크다 라고 표현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코로나19 상태가 다시 2차적인 팬데믹이 왔을 경우를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부각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지연되는 부분들. 우리나라가 사실 삼성이든 뭐든 간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열어두고 있잖아요, 현재. 예.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키우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는데 경제 성장률이나 주가에 대한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불리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지만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전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고용지수는 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물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물가,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좀 많이 풀고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경제 용어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원화 가치가 하락에 나오면서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시내버스 인상이 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의료도 뭐 어쩌고 되고, 뭐 급여화되고, 뭐 이거 나오고 있고, 뭐 조정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된 부분입니다. 그냥 물가가 인플레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내년 중 소비자 물가 중에 소근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경기 개선과 복지 정책 영향 축소 등으로 금년보다 높아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0.3, 내년은 1.1 되어 있는데 이게 뭐 0.3이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으시죠? 네. 1%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경상수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면 되고, 자 여기서 가장 좀 참고 사항이죠. 지금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적인 시나리오와 이제 불리시한 시나리오, 그리고 베어리시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가정해서 보는데, 기본적인 스탠다드 시나리오는 뭐 마찬가지로 2분기에 정점 찍고 끝난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3.4에서 세계 경쟁률 4.8, 우리나라는 0.1. 여러분들 앞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2.2라고 했죠. 기억나시면 1번.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가 원래 플러스 2020년이 2.2%예요. 2.2%. 예. 2.2%입니다. 예. 근데 이게 기본 시나리오예요. 스탠다드 시나리오. 이럴 때가 마이너스 0.2%고 내년이 3.1%다 우리나라가. 자, 불리시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불리시하게 나와도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예상보다 속도가 진정되고 경제 재개가 돼서 빠르게 완화돼도 어때요? 0.5%. 낙관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베얼리시안 관점. 부정적인 시나리오. 마이너스 1.8%. 장기화. 3분기까지 저일점에서 2차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사에서는 뭐라고 나와있죠? 이것만 부각했죠? 맞으면 1번. 오늘 뉴스에서는 이것만 부각했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드리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스탠다드한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불리시하게 나온다고 해도 0.5%입니다. 근데 최악의 비관적인 부분을 본다면 마이너스 1.8%. 이게 여러분들 이 0.1% 차이가요. 몇 조 단위인 줄 아세요? 경상순위 따졌을 때 3조에서 4조 차이예요. 이 0.1% 차이. 0.1%의 차이가. 주식으로 봤을 때 0.1%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우리가 K반역으로 해서 잘 대응을 한다면 마이너스 0.2%다. 정말 여기서 잘 막는다 해도 1%가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불리시하게만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전망을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너도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스탠다드한 관점으로 그냥 기본만 가도 마이너스 0.2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실물 경기와 주가의 흐름은 당연히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면은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근데 결국은요. 주가의 움직임은요. 실물 경기를 나중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코스톨라니의 세계적인 투자자죠.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있고 그 앞에 강아지가 산책을 해요. 강아지가 막 앞서 막 쫓아가요. 그럼 주인은 어떠죠? 가지 말라고 줄을 더 타이트하게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지치면은 다시 주인한테 돌아오죠. 코스톨라니가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하면서 결국 실물 경기와 주가의 흐름은 순간적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서로 쫓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객관적이잖아요. 한국은행.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시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신광섭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